최근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말과 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언어와 문자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글 역시 창제부터 현재까지 한자와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세계 각국에서도 통치 수단으로 사용된 언어는 여러 식민지에서 많은 갈등을 낳기도 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언어와 문자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무엇이고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환 교수님, 카이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 뉴 페이스가 두 분이나 와주셨어요. 게다가 외국분 처음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소개를 Hello everyone 이렇게 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두 분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은 개그맨 정주현 씨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네. 근데 저하고 좀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MC 정주현 씨 아니야? 맞아요. 굉장히 눈에 낯이 익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 이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고요. 예, 아니, 교수님 맞잖아요. 뭐 우리말글 공부하고 특히 이제 우리말글 역사 뭐 공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네, 예. 어떻게 이 방송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네. 학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뭐 한 7, 8년 정도 이제 무명 생활을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좀 운이 닿은 거죠. 그래서 반짝 이제 스타가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저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뒤늦게 이제 우리말 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때 뭐 저도 모르게 이 한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랑은 물론 사랑을 한다 이런 뭐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 사랑은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말이라는 거는 이 어머님과 같은 거로구나. 그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네. 뭐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어머님을 선택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말을 소중하게 써야겠구나.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가서 그때 이제 우리말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석사과정 가고 박사과정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송에서 멀어진 거예요. 예, 그때 큰일 났다. 어떻게 먹고 살지? 역시. 프랑스에서는 이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아니요, 얘기하나요? 떨어진다라고 해요. 떨어진다. 네, tomber amoureux. 사랑에 떨어진다. 네. 영어식 네. 표현하고 비슷하네요. falling in love.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네. 예전에 그 직업 의식이 또 나오시나 네. 봐요. 왜요? 갑자기 대답을 했어요. 진행을 하시니까. 이게 습관, 이거 버릇 이런 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도 대답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TV에서 보던 느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해요. 맞아요. 저도 신기합니다. 예, 제가 늘 전쟁과 사람을 그 방송으로 보다가 네.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한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이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hello everyone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고 Bonjour. bonjour라고 했어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살이 12년 차 된 프랑스 카이나입니다. 네. 통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프랑스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불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네네. 네,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뵈니까 프랑스 학원이 아니고 그 한국어 학원을 하셔야 돼요. 아우, 둘 다 가능하시겠네요.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말을 진짜 잘하시네. 정말요. 아니 어떻게 12년 살이면 언제 처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거죠? 2009년도였어요. 2009년에. 네, 제가 그때 고1 때였는데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불법으로 영화를 봤어요. 그 스트리밍 있잖아요. 네. 이 여기서 영화 잡아가세요. 네, 불법으로 봤답니다. 불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저 영화 봤는데 우연히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언어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네, 스토리도 뭐 재밌기는 하죠. 뭐 연애니까 주로 근데 못 알아듣는데 로맨스잖아요. 어떻게 빠져요? 그러니까요. 자막이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불어 자막이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영어 자막을 해석하면서 봤어요. 아니 그 소리에 매료가 돼서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어떤 드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드라마는 내 이름은 김삼순. 빠질만 하죠. 빠질만 합니다. 네, 빠질만 하네요. 네. 네,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네. 네. 재밌었죠.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잠깐만. 아니 전쟁과 사람에서 왜 자꾸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글을 둘러싼 전쟁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SNS에 자꾸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사실은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뭐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은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그렇죠.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443년 이제 12월에 이 세종께서 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그 세종실록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료들 특히 이제 집현전에 있던 학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2달이 채 안 돼서 그 창제 반대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현전의 부지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한 뭐 정창손이라든가 김문이라든가 이런 그 학사들 7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제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사실은 반포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도 굉장히 끔찍한데요. 역사가 아마 크게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어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세계 나라, 특히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뭐 역사를 이제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언어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어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 하면은 캐나다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퀘벡 지역은 지금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맞아요.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에 왜 퀘벡 한 주에 불어를 쓰고 있지? 맞아요.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왜 쓰느냐를 알고 싶으시면 먼저 이제 역사를 몇 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프랑스와 1세 는 탐험가를 보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캐나다로 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를 찾으려고 탐험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1533년에 ዣ크 카르티에라는 탐험가를 보냈는데요. 근데 하필 캐나다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인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향신료 구하라고 보냈는데 캐나다에 그쵸. 도착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갔기 때문에 프랑스와 1세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지원은 중단했어요.
거기서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명들은 거기서 그래도 살았거든요. 그냥 몬트리올에 정착해버렸어요? 네, 몇 명은 정착해버렸고, 근데 1608년에 확실하게 사뮤엘 드 샴플랑이 케벡시에서 첫 영구적 정착지를 세우면서 뉴 프랑스, 누벨 프랑스라는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뉴 프랑스를 왕실직할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이 발전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뭐 해먹고 살아? 그니까요. 그리고 프랑스랑 굉장히 네. 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했었죠. 네. La guerre de 7 ans, 7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1763년에 파리 조약으로 뉴 프랑스는 영국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케벡이 프랑스 땅 아니고 영국 땅이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인들도 거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해. 네. 근데 불어 사용자는 점점점 늘어났어요. 거기서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요? 태어났구나. 네, 계속 불어를 쓰고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영국계 캐나다보다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1837년에 그래도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뭔가 정치적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권력을 지켜야 된다 해서 발라를 일으켰는데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1840년에 연합법을 제정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종교를 카톨릭 대다수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신앙을 믿었는데 그래서 대신 이제 영어도 쓰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연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뉴 프랑스가 됐어요. 근데 영국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관할이 됐어요. 근데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프랑스가 되겠다. 진압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요. 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 많고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많고 우린 다 카톨릭인데 그 개신교 믿는 영국 사람들하고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싸우지 말고 통합해서 잘 좀 어울리면 안 되겠니? 이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의 지배를 받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맞아요. 계속 그 이상한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캐나다는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케벡을 이제 자리를 잡고 프랑스어만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이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 지역에도 온타리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케벡이랑 가깝거든요. 거기 사는 프랑스인들이 있어요. 현재에도 많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왜냐하면 행정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영어를 쓰는데 문제는 케벡에서만 불어를 쓰니까 근데 온타리오라는 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불어를 프랑스계 캐나다인들 위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온타리오에서 불어를 쓰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어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돼버렸네. 네, 맞아요. 행정으로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원래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의 그 수업들이 개설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온타리오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로 행정을 볼 수 없게 됐으니 네. 이 사람들은 본인만의 이 차별에 대한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재밌는 얘기지만 네. 많은 학자들이 저희가 지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랑 이 캐나다 케벡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는 둘 다 비교했을 때 사실은 옛날 프랑스어는 케벡이랑 현재 케벡에서 쓰는 프랑스어랑 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었군요. 맞아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치
퀘벡에 있는 프랑스어가 조선 때 쓰던 말이라든지. 그래서 퀘벡 사람들이 그런데요. 현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프랑스어는 가짜야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가짜 프랑스어라고 우리가 진짜 프랑스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퀘벡에서 프랑스어 공용어화 운동이 있었다 하면은 또 동양에서는 벵골어 운동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저희 뉴전사에서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 또 있죠? 이제 인도가 그 영국의 오랜 그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7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이제 영국이 철수를 하고 그때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는데 영토의 반은 그 인도 대륙 왼쪽 위에 있고 맞아요. 영토의 또 반은 오른쪽 위에 있고 이게 땅이 뚝 떨어져 있단 네. 말이죠. 어쨌든 파키스탄 정부가 이 우르두어를 근데 우르두어는 지금도 뭐 파키스탄 국민의 한 10%밖에 안 쓰는 언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수 언어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근데 이것을 이제 국어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파키스탄에서 이제 반발하게 된 거죠. 이게 국어가 된다. 그럼 이것이 행정 언어가 되고 또 교육 언어가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할 때 우르두어로 문제가 나온다. 그 벵골어 쓰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네. 거죠. 맞아요. 네, 특히 공무원 시험에 그리고 52년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동파키스탄의 이 다카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그때 이제 경찰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발포를 한다.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벵골어 또 우르두어 어떤 직접적인 어떤 무력 충돌 양상을 빚게 된 건데 언어라는 게 사실 그 언어가 다르면은 일단 남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네. 심지어 서양에서도 언어가 다르면은 쟤들은 야만이냐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맞아요. 생각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동파키스탄 바로 이 벵골 민족들의 어떤 독립운동의 그 불씨가 되고 이게 타올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1971년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17세기) 프랑스는 캐나다 퀘벡 지방에 정착지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7년 전쟁을 통해 프랑스를 꺾은 영국은 캐나다 지역을 수중에 넣게 된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살던 프랑스인들은 불어를 쓰겠다고 하면서 언어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된다. 한편 동파키스탄에서도 벵골어를 쓰는 이들과 우르두어를 강요하고자 한 정부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뒤이어 발생한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는 독립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전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세종대왕께서 너무나도 훌륭하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우리의 글자로 모두 읽고 쓰게 하라라고 해서 만든 한글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자로 쓰고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백성을 위한 그 쉬운 문자를 왕이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한 지식인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입말은 그 소통이 되지만 과거에 그 한자를 쓸 때는 사실 이것은 정말 지배계층 그 소수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제 문자를 그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 네, 권력도 갖고 부도 갖고 뭐 이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세문자 창제를 반대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들 많죠? 많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가 또 아일랜드와 영국 벌인 분리 독립 운동입니다. 아마 과거에 IRA라는 단체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때 게이러 부흥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죠? 아일랜드는 16세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계속 당해왔는데요. 그리고 1893년에 아일랜드 학회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학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게이러를 좀 살리고 싶어서 이 언어를 우리가 계속 영어만 쓰고 있고 원래 우리의 뿌리의 언어는 게이러. 네, 그래서 뭐 게이러로 교육이나 책 출판, 노래와 시 보급을 통해서 언어 보흥 운동이 본격화되었고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게이러를 잘하냐고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게이러가 뭐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아일랜드 분들 화냅니다 지금. 그렇죠. Sorry. 자신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도 그 일제 감정기 때 네. 한글이랑 한국어를 살리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운동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면 게이러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아까 한글이나 한국어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문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뭐 기본적인 교육 못 받아도 뭐 서민 뭐 아니면 양반 상관없이 다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방금 이제 카이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화 말모이라는 게 있는데 보셨나요 혹시? 말모이? 네네. 아니요, 못 봤어요. 예,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전을 이 조선어 사전을 만드던 분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 영화에서 이제 대표 역으로 나오는 분이 그 뭐 배우는 윤계상 씨입니다만은 네. 실제 인물은 이제 이금노란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조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상해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일로 건너가서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경제 관련 그런 이제 논문을 제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상해에서 공부할 때 김두봉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극노라는 분은 주시경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수제자한테 사실은 배운 거죠.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이분이 프랑스 갔다가 그다음에 또 런던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걸 본 그 거군요. 아일랜드의 그 상황을 목도를 하는 거죠. 이 게이러 없어져 가고 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마을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경제 관련 무슨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이분은 이미 그때 난 돌아가면은 우리 말글을 지키고 살리는 그래서 이 독립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예.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 글씨는 볼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올시다. 그 뒤에 점점 변하여 닷소리 석자가 줄었고 볼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학회, 조선어학회로 알고 있는 조선어 연구회를 제 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바로 사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말의 어떤 그 정리와 통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절대 뭐 말을 줄인다든지 진짜 우리 우스갯소리로 댓글로 이러다가 세종대왕 노하신다, 깨어난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뭐 영어에서도 as soon as possible 이거를 AS, SP 이렇게 뭐 짧게 하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도 말 많이 줄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저는 말 줄인 것 중에 제일 잘 줄였다고
생각하는 게 밀당. 그 최근이 아닙니다, 교수님.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예. 양보를 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쟤들 아직도 밀고 당기고 있어. 이거 빨리빨리 결정하지. 뭐 헤어지든 말든 뭐. 근데 이게 요즘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직도 밀당 중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표현의 어떤 경제성이 있고 저는 사실 제가 그 한글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우리말 이거 갖고는 좀 이게 조어를 하기가 좀 어렵다. 조어력이 떨어진다. 한자를 갖고는 그런 게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순 우리말 계통은 이게 말이 잘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줄임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깨고 한계를 극복하는 뭔가 세기를 여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정말 융성하게 되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퇴화하고 있는 언어도 있고 게으러처럼 그리고 사실 사라져버린 언어도 있습니다. 뭐 만주어처럼요. 네. 그런데 사실 한글도요. 아예 못 만들어질 뻔도 했었습니다. 그 집현전의 학사들 그러니까 이제 최만리 부제학 최만리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현전의 그 수장이죠. 이분이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리는데 그 첫 번째 반대 이유는 그 4대 모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유학자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학의 본향이라는 것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학자로서 유생들로서 또 중국을 섬겨야 되고 또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는 당연히 큰 나라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뭐 여진족이라든가 또 몽골이라든가 또 문자가 있거든요. 몽골 문자도 있고 뭐 여진 문자도 있고 일본도 이제 가나 문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자를 갖고 있는 건 전부 오랑캐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라 경영에 도움이 안 되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한자 이 한문으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한자 학습, 한문 이거 공부하는 게 필수적인 건데 한글을 쓰면 학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반대가 굉장히 강했는데 세종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근데 이분들을 세게 그렇게 벌 주진 않았어요. 뭐 관직을 잠시 놓게 한다든가 하루 정도 옥에 가둔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다들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창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1943년에서 46년까지 이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또 이제 좀 구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순조롭게 이제 만들고 반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를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문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배포된 경문에도 한글이 쓰였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제 동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포가 됐지만 실제 이제 그 역사 문헌상에는 반포란 말은 없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찍어낸 거죠. 인쇄해서.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사대부들은 사실 그 한글을 안 썼어요. 한자만 공부하고. 안 썼습니다. 네. 예, 이분들은 그 철두철미한 그 유학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외면하거나 이제 배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어쩔 수 없이 한글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종 때는 처음에 그 아전들 뽑는 그런 그 과거 시험에 이 훈민정음을 과목으로 집어넣었었고요. 또 세조 아들 때 그때는 이제 문과에도 그 훈민정음 그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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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험 봐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뭐 없죠.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죠. 네. 기초적인 공부는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언제부터 생겼어요? 뭐가요? 모든 국민들이 아. 한글 써야겠다고 하는. 그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분들을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질문을 합니다. 아 진짜요? 왜 반대를 했으며 그러면 언제부터 이 한글을 쓰게 된 거냐. 최세진이라는 역관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한자 학습서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처음에 일단 한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천자문 이런 거. 그래서 그 한자, 필수적인 한자를 뽑아서 가르치는 학습서인데 거기에 그 언문 자모가 실립니다. 앞머리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문 이걸 공부하는데 언문 자모를 먼저 익히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대부들 그 자제들이 자신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었던 거고 실제 이 훈민정음을 환영한 거는 말 그대로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백성들이 그리고 여성들. 사실 여성들도 과거에는 양반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자하고 똑같은 교육을 안 못 받았거든요. 받았죠. 예, 서당에도 안 갔고 못 갔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뭐 편지를 쓴다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게 여성들의 어떤 그 가사 문학, 내방 가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 양반들, 지식인들이 그 홀대했던 그 한글을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쓰면서 지키면서 발전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학 때도 뭐냐 하면 이 동학이라는 게 이 만인 그 신분 평등, 그러니까 만인은 평등하다. 그리고 동학은 처음에도 이제 하늘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주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손병희 3대 교주가 들어설 때는 바로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꽃 하늘이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발통문.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한자하고 한글이 같이 적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역시 한글로 내용을 적어야 이것이 바로 동학도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애당초 뭐 이 동경대전이라는 그 동학의 경전은 한문이었지만 용담유사는 그 한글 가사체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 신분 관계없이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성경을 만들었지만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한글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역시 이제 포교, 선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뭐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신분제 철폐,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건 사실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혁명하면 또 프랑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프랑스는 좀 반대였어요. 반대였다는 얘기는 이 원래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언어들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서로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언어들은 약간 안 좋게 봤었고요. 그렇죠. 오히려 파투아로 부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발언인데요. 파투아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나요? 그냥 지역 언어들. 지역 네, 언어. 사투리 이런 사투리.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네. 프랑스 땅이 있잖아요. 네, 파리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행정의 언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진 언어들은 사라져도 괜찮다. 네. 다 똑같은 언어를 쓰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언어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좋게 보면 통일이지만 네, 다른 지역의 느낌으로 보면 이거 억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반발도 분명히 심했을 거고 네, 혹시 지금도 지역의 언어를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식민지도 많았었잖아요. 프랑스는 이게 지금도 프랑스 본토도 있고 영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 합하면 프랑스 지역 언어는 총 75개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각 나라에서도 불어도 쓰지만 다른 언어들 쓰시잖아요. 식민지가 뭐 지배를 식민지를 당하기 제외하고 전에. 프랑스 내에서도 아직도 야 네, 우리는 있어요. 우리 지역 언어 쓸 거야라고 하는 데들이 지금도 많아요. 있어요. 알자시안 있고 그다음에 코르스도 있고 바스크어도 있고 그다음에 옥시탄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알제스면은 그 독일하고 분쟁이 있었던 그 네, 지역.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지금도 쓰고 있는 언어들은 그 지역 언어들은 사실은 국경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한가운데 있으면 좀 사라지고 오히려 국경에 있으니까 우리만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언어를 썼던 거죠. 알자시어는 약 60만 명 지금 쓰고 있고 많네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옥시타니어는 약 53만 명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구가 바스크 사람이에요. 바스크 지역에서 사는데 이 바스크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랑 프랑스 지역에서 쓰는 언어고요. 근데 얼마나 위대한 언어냐면 스페인에서도 공식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 집 이름이 그 도로명이에요. 근데 다 바스크어로 쓰는 거고 그 간판 지판 있잖아요. 다 그냥 바스크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경에 있는 데서는 알자스어를 사용하고 스페인 네. 국경에 있는 쪽에서는 바스크어 사용하고 이런 국경지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둘 다 사용해요. 불어도 사용하고 집에 있을 때는 가정집에서는 이제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각 지역들이 한국처럼 그냥 사투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언어예요? 아예 다른 언어예요. 어허. 아예 다른 언어입니다. 문자도 옥시탄- 다르나요? 문자는 알파벳이랑 다른 게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네. 바스크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옥시탄 같은 경우는 라틴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불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불어 중에 약간 구수한 사투리 같은 불어도 있어요? 근데 사투리도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역 언어랑 사투리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제주도어는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아예 달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네. 근데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쵸. 어떤 단어에 있어서는 이제 맞아요. 모호할 때가 있는.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젠 잘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 충청도 분이 얘기하면 뭐 사투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프랑스 언어에도 이런 그렇죠. 사투리가 있다는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 그러면 사투리 있어요. 프랑스어로 사투리 한번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남부에서 왔고요. 저도 사투리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잘 지내 이렇게 말하면 ça va bie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표준어고 저는 ça va bi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Ça va bien? 네, 이런 식으로. 사투리. 다르죠. ça va bien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pain, pain, vin, vin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안녕할 때 봉수를 하는 거 봉수랭? bonjour 이런 느낌 맞아요. bonjour 이런 느낌이에요. bonjour. 완전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음 이야기. 1910년 식민 지배를 시작한 일본은 조금씩 조선의 언어 한글을 통제해가고 194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말살 정책을 내세우며 한글을 금지하기까지 이른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도 국어학자들은 조선어학회를 통해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켜간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글 전용법까지 제정했지만 90년대까지 북한문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일제강점기 속 어렵게 지켜낸 한글이 한문과 함께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